조선 최고의 발명가 장영실. 글 노지영, 그림 이현진. 조선 최고의 발명가 장영실. 어느 여름날 장영실은 냇가에 앉아 보싸움을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래쪽에 쌓은 둑은 힘없이 자꾸 무너졌지요. 아랫부분을 넓게 쌓고 위로 갈수록 좁게 쌓아야 해. 아이들은 장영실의 말대로 해보았어요. 야호! 우리 편이 이겼다! 우와! 거센 물살에도 끄덕없어! 하지만 아이들은 장영실을 놀이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천민의 아이와는 함께 놀 수 없다며 따돌린 것이지요. 장영실은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며 혼자서 놀아야만 했어요. 보싸움. 아이들 놀이 가운데 하나로 냇물의 위와 아래 두 군데의 볼을 맞고 위에 볼을 터뜨려 아래 볼을 무너뜨리면 이기는 놀이예요. 천민. 조선시대에 천한 일을 하던 가장 낮은 신분의 백성을 말해요. 장영실의 어머니는 관기였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장영실은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방 안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만들곤 했지요. 방 안에는 언제나 나무 조각과 실, 연장들이 뒹굴었어요. 오늘은 또 무엇을 만들었니? 고장난 나침반을 고쳤어요. 장영실의 손에는 말끔하게 고친 나침반이 들려 있었어요.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주는 물건인데 아침나절만 해도 재구시를 못하던 것이 새 것처럼 말짱해져 있었지요. 방 안에는 나무를 깎아 만든 팽이와 얼레, 연도 있었어요. 이처럼 장영실은 어렸을 때부터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재주가 남달리 뛰어났답니다. 관기. 관청에 속해 있으면서 춤과 노래, 악기를 다루던 여성을 말해요. 가장 낮은 신분인 천민에 속했어요. 얼레. 연줄, 낚싯줄 따위를 감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해요. 10살이 된 장영실은 관청의 노비가 되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부모의 신분이 아이에게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새로운 아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뛰어나다며? 그렇다니까. 뭐든 맡기면 뚝딱 고쳐놓더군. 장영실의 소문은 금세 관청 안에 널리 퍼졌어요. 영실아, 현감날이에 의자 좀 고쳐야겠다. 영실아, 창고문이 고장났어. 다른 노비들은 고장난 것이 있으면 의뢰에 장영실을 불렀어요. 그럼 장영실은 재빨리 새 것처럼 고쳐놓았지요. 게다가 새로운 물건도 척척 잘 만들어냈어요. 현감은 그런 장영실의 재주를 눈여겨보았답니다. 노비. 사내종과 계집종을 아울려 이르는 말이에요. 현감. 가장 작은 지방행정구역인 현을 다스리던 벼슬아치를 말해요. 그러던 어느 해 봄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큰일이야. 이러다가 올해 농사를 망치겠어. 사람들은 근심에 쌓였어요. 장영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주위를 돌아보며 궁리를 했어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강물을 끌어다 쓰는 거야. 장영실은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콧방귀만 낄 뿐이었답니다. 말도 안 돼. 강이 저렇게 멀리 있는데? 하지만 장영실은 수차를 만들고 열심히 물기를 내었어요. 마침내 강물을 끌어왔지요. 성공이다, 성공! 영실이가 강물을 끌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장영실을 칭찬했어요. 궁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하는 것을 뜻해요. 콧방귀만 낄 뿐, 아니 꼽거나 못마땅하여 남의 말을 들은 채 만체 할 뿐이라는 뜻이에요. 수차.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곡식을 찢거나 빻는 기구예요. 장영실. 여기에 두레박을 달아 물을 높은 곳으로 퍼올렸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영실아, 현감나리께서 찾으신다. 장영실은 곧장 현감 앞으로 나아갔어요. 찾았었습니까? 오냐, 네 뛰어난 재주가 임금님 마음에 드셨나 보다. 너를 당장 궁궐로 불러들이라는 어명이 떨어졌구나. 그 당시에는 관찰사가 지방에 뛰어난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동안 장령실의 재주를 눈여겨보아온 현감이 장령실을 관찰사에게 추천해 한양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어명, 임금님의 명령을 이러던 말이에요. 관찰사, 조선시대의 벼슬로 각 도의 지방 장관을 말해요. 한양으로 간 장령실은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장령실에 손이 닿으면 무엇이든지 쓰기에 편리해졌지요. 이천은 그런 장령실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고 세종대왕에게 장령실의 뛰어난 재주를 알렸어요. 그러자 세종대왕은 장령실에게 명을 내렸어요. 이천, 조선 세종대왕 때의 무신이자 과학자예요. 공조 참판, 호조 판서의 벼슬을 지냈으며 과학 발전에 이바지했어요. 중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오너라. 장령실은 넘치는 기품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많은 기술자가 중국에 가서 다양한 기술을 배워오곤 했거든요. 하지만 천민 출신으로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일만큼이나 어려웠지요. 중국에 간 장령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특히 별과 하늘에 대한 연구에 힘을 쏟았지요. 그리고 1년 뒤 조선에서 돌아온 장령실은 이천과 함께 새로운 것을 연구했어요. 일찍이 장령실을 눈여겨보아온 이천은 그의 재주와 성실함을 믿고 무슨 일이든 선뜻 맡겼지요. 세종대왕 역시 장령실의 뛰어난 재주를 아꼈어요. 그래서 장령실에게 벼슬을 내리려고 했어요. 장령실에게 상의원 별자 자리를 내리노라. 그러자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상감마마, 전하 노비 출신에게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마침내 장령실은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 벼슬 자리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상의원 별자, 임금님이 입는 옷이나 궁중에서 쓰는 물건을 만들고 관리하던 벼슬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세종대왕이 2명의 천문학자와 장령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백성들이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보아라. 그러자 장령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감마마, 하늘의 움직임을 알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하늘의 움직임? 천문학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별의 움직임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온 장령실은 별을 관찰하며 알아낸 것들을 하나하나 말했어요. 그리고 별을 관찰하는 데 필요한 기계의 설계도까지 내놓았답니다. 세종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랍구나. 어서 그 기계를 만들어 보아라. 장령실의 오랜 연구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설계도, 기계를 만드는 데 따른 실제적인 계획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날부터 장령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별의 움직임을 좀 더 정확히 잴 수만 있다면. 장령실은 중국에서 보았던 기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그래,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장령실은 천문에 밝은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쏟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혼천일을 완성하였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지구와 우주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더 정확히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혼천의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관측하는 데 쓰여진 기기예요. 아침, 저녁, 한밤에 정남쪽에 오는 별들과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해, 달, 별의 운행을 알아보는 데 쓰였어요. 그 즈음 세종대왕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백성들을 가르치려면 많은 책이 필요한데 그때에는 책을 만드는 일이 무척 어려웠어요. 고려시대에 처음 만든 금속 활자는 정교하지 못했거든요. 장령실과 이천은 새로운 활자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어요. 둘은 벌겋게 달아오른 생물이 이글거리는 주자소에서 날마다 구슬땀을 흘렸지요. 새로운 활자를 만든다는 생각에 실수도 없었어요. 마침내 1434년에 새로운 활자가 만들어졌어요.
삼간마마! 드디어 새로운 금속 활자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활자인 갑인자는 그전 활자들보다 정교하고 튼튼했어요. 그 덕에 책을 만들기가 한결 쉬워졌지요. 금속 활자. 납이나 구리 따위의 금속으로 만든 활자예요. 활자란 네모 기둥 모양의 금속 윗면의 문자나 기호를 볼록 튀어나오게 새긴 것이에요. 정교. 솜씨나 기술 따위가 빈틈이 없고 자세하며 교묘한 것을 뜻해요. 쇳물. 높은 열에 녹아서 물처럼 액체 상태가 된 쇠를 말해요. 주자소. 조선시대에 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어내던 곳이에요. 갑인자. 세종대왕 16년 1434년 갑인년에 만든 구리 활자예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편리함을 먼저 생각하는 어진 임금님이었어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자 세종대왕은 시계를 장영실에게 만들게 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해시계를 쓰고 있었어요. 둥그런 원을 그려놓고 막대기를 꽂은 뒤 막대기가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알 수 있는 기계였지요. 하지만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도무지 시간을 알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똑같은 것이 필요한데 뭐 좋은 게 없을까? 장영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변함없이 똑같은 게 무엇이오? 사람들의 대답은 모두 달랐어요. 대체 무엇이 변함없이 똑같을까? 장영실의 머릿속은 온통 시기 생각뿐이었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 밤에도 장영실은 시계를 만드는 일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똑똑똑똑. 그래, 물이다. 떨어지는 물이 답이야.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던 장영실이 소리쳤어요. 그날부터 장영실은 물시계를 만드는 일에 매달렸어요. 물시계는 물을 일정하게 떨어뜨려 그릇에 차오른 양을 보고 시간을 재는 기계였지요. 세종대왕은 완성된 물시계를 보고 기뻐했어요. 처마, 지붕이 기둥 밖으로 튀어나와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비나 눈이 올 때 집 안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구실을 하지요. 일정하게 어떤 것의 양, 성질, 상태 따위가 달라지지 않고 한결같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물시계를 쓰는 데는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직접 가서 물의 양을 보아야만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거였지요. 직접 가보지 않고도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장영실은 또다시 곰곰이 생각했어요.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옳지, 소리가 나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경루랍니다. 자경루는 일정한 양의 물이 차면 자동으로 물이 쏟아지며 그릇에 달린 나무 인형이 종을 쳐서 소리를 내는 시계였어요. 일종의 자명종인 셈이었죠. 자경루를 본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야. 궁궐 안에 장영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자경루,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스스로 울려서 소리를 내는 물시계예요. 나무로 되어 있고 나무 인형이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자명종, 미리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저절로 소리가 나도록 장치가 되는 시계예요. 자자하다,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 떠들썩하다는 뜻이에요. 그 뒤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비가 오는 양을 정확히 재는 측우기를 발명했어요. 측우기는 세계 최초의 발명품으로 그때 우리나라의 과학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답니다. 세종대왕은 측우기를 여러 대 만들어 각 도로 보냈어요. 측우기, 조선 세종대왕 23년 1441년에 세계 최초로 만든 비가 내린 양을 재는 기구예요.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내린 비의 양을 재서 날짜별로 기록해 두었죠. 장영실은 비의 양을 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수표를 생각해냈어요. 수표는 나무 기둥이나 돌 기둥에 눈금을 표시해서 비가 내린 양과 강물의 높낮이를 가늠하는 것이었지요. 수표와 측우기는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이젠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들도 모두 장영실의 공을 인정했어요. 마침내 장영실은 정삼품의 벼슬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장영실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감독을 맡았던 임금님의 가마가 임금님의 행차 도중에 그만 부서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장영실은 벼슬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 뒤 장영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답니다. 정삼품, 조선시대의 18단계의 벼슬 가운데 5번째 등급이에요. 장영실은 조선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훌륭한 발명가였어요. 장영실을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수한 발명품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이랍니다. 간이, 해시계, 물시계, 측우기, 갑인자 등 세계 과학사의 길이 남을 빛나는 발명품들을 쏟아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장영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천한 신분이라는 한계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점이에요. 쉬지 않고 연구에 온 힘을 쏟은 장영실의 위대한 손과 인재를 알아보는 위대한 눈을 가진 세종대왕 덕에 우리나라의 과학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간이 조선시대의 천체의 움직임과 현상을 관측하던 기구의 하나예요. 오늘날의 각도기와 비슷한 짜임새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계, 물건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로 작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해요.